광활한 대륙,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 중국. 그리고 가상의 세계 무림이 만났다. 피와 땀이 얽히고 생과 사가 갈리는 공간. 무림 강호에서 상상 초월의 무술과 다양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영웅 이야기 무협소설. 하지만 허황된 이야기로 삼류소설 취급받던 무협소설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작이 바로 김용의 사조 영웅전이다. 안녕하십니까, 왕성한입니다. 여러분, 무협소설 좋아하십니까? 지난 80년대 인기 무협소설이 있었습니다. 김용의 영웅문. 그런데 이 책이 20년 만에 원제목 사조 영웅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TV책은 말하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 김용 선생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국제도시 홍콩. 한 출판사가 한국 기자들을 비롯해 홍콩 현지 언론들로 북새통이다. 바로 사조 영웅전의 저자 김용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신필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무협소설의 대가 김용. 총 15부 36권에 달하는 그의 소설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 대만의 총통 천수이벤 등 저명한 인사들조차도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가 몸담았던 출판사 명화유한공사. 이곳에는 그의 모든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지금은 절필한 김용이 과거 글을 쓰던 책상과 자료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영웅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사조 영웅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돼 출간되었다. 그의 작품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共有9种，有英文、日文、法文、泰国文、越南文、意大利文、希腊文、印尼文，还有韩国、朝鲜文。 심지어 북한에서도 해적판을 읽고 팬레터를 보냈다고 하니 그 인기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출판된 사조 영웅 3부작의 완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두 무공에 따라서 어느 주인공이 쓰는 무공이 더 강하냐 약하냐로 5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독자들끼리 5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杨过是早的，杨过比较早的，这个令狐冲比较迟的，令狐冲大概明朝，杨过是宋朝，所以杨过比较早。 개인적으로 제가 86년도부터 김용 선생 소설책을 처음 접했는데 벌써 21년째 뵙기를 고대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독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80이 넘는 나이에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김용. 끊임없는 학구열을 지닌 지식인이지만 그가 무협이라는 삼류 소설을 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무협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은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뭐 보편적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갈등 혹은 삶의 고민들도 중점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무협 소설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其他小说也可以的，我就不太熟悉写，有各种各样小说的形式都可以的。我那个有一部小说叫《金庸散文集》，写我过去这个的童年时代的回忆，那就不是武侠小说。我觉得我喜欢看武侠小说，但这种小说的形式地位不高，但是你可以把内容把好的内容放进去，它这个地位可以提高的。所以我就在做这个工作。我写的时候，这个小说不高的，但是我把它好的内容放进去，它慢慢提高。这些批评家什么都认为这种小说也是很好的。 33살의 나이에 무협 소설을 쓰기 시작한 김용은 2년 후 사조 영웅전으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다. 几个同学是韩国来的，这个名字我讲不出来。 독수리를 쏜 영웅이라는 뜻의 사조 영웅전은 2부 신조 협녀, 3부 의천 도룡기로 이어지는 장편 소설 사조 3부곡의 첫 번째 이야기다. 사조 영웅전은 몽고와 금, 송나라의 교체기를 배경으로 동서남북의 네 영웅, 동사, 서독, 남제, 북계와 주인공 곽정, 그리고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얽혀 이야기가 진행된다. 사조 영웅전의 주인공 곽정은 어수룩하지만 순박하고 성실한 인물로 의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대장부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이는 벌써 6살이 되었다. 이평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이에게 곽정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 아이는 말을 더디게 배웠고 조금 아둔해서 4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곽정은 어린 시절 금나라의 황태자에게 아버지를 여의고 몽고의 대장군 태무친, 즉 칭기스칸에게 거두어져 키워진다. 태무치는 진작부터 굽힐 줄 모르는 곽정의 고집이 마음에 들었던 터에 그 말을 듣자 더욱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김용 소설은 이처럼 실존 인물이 등장, 허구의 내용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곽정은 이후 복수를 위해 여러 무림 고수들에게 무술을 배우지만 영리하지 못한 까닭에 무공은 쉽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무공의 진수 구음진경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 황용을 만나 정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보호해준다. 그 후 무림의 고수 동사와 서독, 홍칠공, 주백통 등과 얽히며 무예를 익히고 최고수로 성장한다. 결국 곽정은 절세무공은 물론 깊은 인덕을 지닌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영웅, 사조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된다. 자고로 영웅이란 그 행동이 당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후세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 공을 세운 분들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낀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여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我这个英雄就是理想的，在事实上社会中间，这真的人可能没有这样这种人，但是说我想象的是希望有这样一种人出现。这英雄在任何故事的英雄都是，不一定真的有的这种人，不过都是作者都是希望。 有这样这种人在社会中存在，这出现。 김용이 곽정과 같은 영웅을 그린 것은 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1923년 중국에서 태어난 김용은 중국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일본 침략과 내전을 거친 그는 홍콩으로 이주, 명보라는 신문사를 창간한다. 그는 신문 사설과 무협지를 동시에 쓰며 당시 어지러운 중국의 상황을 글로 녹여냈다. 명보 신문사는 김용의 인기에 힘입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위기를 이겨내고 현재 홍콩의 3대 일간지로 손꼽히고 있다. 김용은 72년 녹정기를 끝으로 절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의 무협 소설은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这里就是金庸先生的图书啊，在这里。但是听商家说啊，他都没有拿出来，有很多的种类。然后呢，也是现在来说，也是在香港最流行的，最潮流主流的一个书籍，所以在这里摆了很多。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我想是那个是英雄主义吧，英雄主义可能自己会投进去某一些人物哪里，比方说我看那个《神雕侠侣》，我就想哇，如果我是杨过多好啊！笑傲江湖，那个我们就可能会想到如果我是令狐冲，哇，真的很风流啊，可能是这样吧。然后金庸是，还有他写的东西对我们。 김용의 소설은 책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으로 재생산되었다.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 이영걸 주연의 의천 도룡기, 소호 강호를 원작으로 제작이 된 임청아의 동방불패 등은 물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김용의 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용 소설이 그렇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거론이 되면서 중국인들에게 이 환영을 받은 이유를 김용 소설이 만들어낸 그런 중국 상상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편 전쟁 이후부터 중국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환타지로서의 강호를 즐겼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구성한 강한 그런 강력한 중국인들로 구성된 어떤 새로운 그 중국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용의 작품은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모습을 달리하며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무협이라는 코드에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재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협이 가진 특유의 매력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김용의 무협소설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무협소설들이 책을 넘어서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협이라고 하는 코드가 흥미를 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무협이라고 하는 장르에 사람들이 이처럼 열광하는 그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특별한 그 무엇, 무협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본명보다도 좌백과 진산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장재훈, 우지연 씨. 둘은 국내 최고의 무협 작가이자 부부 작가로 유명하다. 책입니다. 95년도에 특히 좌백의 대도는 한국 무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만화로 재탄생되었고 일본 유럽 등지로 수출되었다. 독일하고 개혁해가지고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거예요. 또한 그는 소설뿐만 아니라 무협 온라인 게임의 시나리오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무협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불분명한 장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협이 일종의 판타지인 거예요. 동양식 판타지. 판타지가 가상세계하고는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세계니까 그 배경이 되는 게 어울리죠. 이 안에서 뭐든 할 수가 있고 어떤 세계든 사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동양을 대표하는 가상세계인 무협은 서양의 판타지와 맞물려 새로운 장르의 문화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젠 세계를 겨냥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무협의 특징인 과장된 동작과 액션을 접목시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무협 소설을 쓰는 것만큼이나 읽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 좌백. 그의 집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무협 소설과 자료 서적이 무려 2만여 권에 이른다. 60년대에 나온 책이고 이거는 70년대 또 70년대 80년대 사이에 나온 그런 책들이고 그 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거죠. 당시에 그 만화방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책들이고. 다양한 작가의 각기 다른 무협 소설이지만 그 안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고 한다. 무림을 제패하려는 무리가 있고 그로부터 무림을 지키는 이제 소년 영웅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패턴. 억수가 짚어붙는 밤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아이를 안고서 이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벽에 서 떨어지면 기원을 맞는다. 첩첩산중 들어가서 물을 익혀서 강호로 다시 나타나는 뭐 그 음모를 꾸미는데 착한 애는 모르고 당하다가 결국엔 걔가 뭐 어떤 주도자의 1인자가 돼가지고 그 나쁜 놈의 1인자를 처치하고 세상은 밝아진다. 그것은 바로 영웅의 성장담이다. 도인은 무공을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곽정은 낮에 무공을 연마할 때 몸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나약했던 주인공은 남들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도 쉽고 당연하게 무공의 고수가 된다. 복수담유예요. 어찌어찌 살아남아가지고서 역시 누군가에게 배반당해서 그 아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옛날의 고수가 있는 거죠. 당신 남편은 내가 직접 죽인 것이요. 사부님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오. 매초풍은 분노와 비탄이 교차하여 소리를 질렀다. 좋다. 먼저 내 놈을 죽여주마. 그리고 주인공들이 무공을 익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복수 때문이다. 절세 미래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뭐 멜로도 있고 일단 만나는 예쁜 여자는 다 주인공 여자다. 그 정도. 또 하나 등장하는 모든 여성은 무조건 미녀야 한다. 선미에는 긴 머리를 등까지 늘어뜨리고 머리에 금빛띠를 동여맨 한 여자가 흰 옷을 입고 노를 잡고 있었다. 흰 눈빛에 비친 그 모습이 더더욱 눈부셨다. 마지막 공식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결말이라는 것이다. 양강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천천히 쓰러지면서 마치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양강이 잔인한 간괴로 강남 5개를 죽였는데 결국 남이인의 피해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이 기묘한 인과응보에 등골이 싸늘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무협소설 같은 경우는 그 서사 구조 자체가 정과 사 또는 정의와 불의, 시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는 편입니다.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보편적 가치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 무협소설이 추구하는 가치관하고는 단순하긴 하지만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무협소설이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들이 무협소설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나 깊이 면에서 문학적 소양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사실 대다수의 무협소설들은 문학적인 깊이보다는 단편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흥미 위주의 삼류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협소설이 과연 문학작품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대형 서점. 근데 이거 2번으로 바꿔서 2번에 있어요. 20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에서 고전이라 불리는 중국 역사 소설들은 당당히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협소설은 판타지, SF 등과 함께 자리할 뿐이다. 문학이라는 태생은 같지만 대우는 천지차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협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호황되고 이제 뭐 성인들이 그냥 진짜 흥미로 이렇게 보는 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는 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호황된 경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화사하고 하는 거 간접 경험을 제가 해봐야 무슨 뭐 현실성도 없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한 40대 후반인데 한 20대까지는 그런 거 읽어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와닿지 않더라고. 주로 이게 인문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교양에 관한 책 있잖아요. 이런 게 세상살이 어떤 좀 뭐랄까 삶의 어떤 통찰력 그런 걸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더라고. 무협의 비현실적인 배경과 과장된 표현, 그리고 반복되는 스토리는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매력이 되지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무협소설인데 무협소설 특유의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남성 주인공들이 주로 등장해서 무협을 가지고 있는, 그걸 또 실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 대부분 이제 전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부 계층의 독자들한테만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중소설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남성들에게 읽히는 하위 장르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무협소설은 1970, 80년대 허름한 만화방에서 시간을 때우며 슬렁슬렁 읽는 오락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엄청 보죠. 거의 뭐 한 번에 보는 친구들만 10대 명 정도? 수업 시간에 다 그거 보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조퇴하고 만화방 갔다가 한 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편지를 더 빌려요. 그 다음에 그럼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가방에 넣고 독서실을 갔었어요. 쉽게 읽히고 빠르게 소비되다 보니 문학적인 깊이보다는 양적으로만 늘어나게 된 것도 한 원인이다. 문학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존속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은 단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읽히고 누구한테 읽히는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결부가 돼 있거든요. 무협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이제 대본소에서 주로 읽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통의 방식, 이 뭐 글쓰기의 방식과는 별도로
무협 소설이 제도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이 해상호접검이라는 책은 와룡생 선우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 와룡생 선우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만 작가 고룡이 쓴 거예요. 누군가 떴다 하면 그의 이름을 빌려 출간되는 유령책들이 난무했던 것이다. 예, 여기 있는 책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작자 아주 극히 몇 개 빼고는 원작자가 누군지 원래 제목이 뭔지 진짜 번역자는 누군지 몰라요. 한국 무협 시대로 넘어오면서 금방 그 문화생 제도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작가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데뷔할 때는 물론 그렇게 썼겠지만 유명해지면 금방 그 사람 누구 공저 해가지고서 실제로는 그 사무실에 데리고 있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거를 자기는 이제 그 옆에다 이름만 붙여주고 돈을 일정 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명이 버는 돈 중에 절반이 자기 거에 되는 수익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한국 무협, 80년대 한국 무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름 걸고 있는 작가들이 다들 자기 이름을 걸고 성의 있게 썼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승자박의 길을 걸었던 무협 소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순수 문학의 긍정적인 요소를 무협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학생들 레슬링 같은 거 보고 그 파이터 경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그때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떻게 제가 뭐 어디가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허무맹랑한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대리만족해줬던 것 같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 현장. 현란한 솜씨를 뽐내는 그는 재즈 기타리스트 최우준 씨다. 그는 인터넷에 재즈 무림이라는 음악과 무협 소설을 접목시킨 글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일진 광풍이 휘몰아치고 한 검객이 나타났으니 기타의 강기를 날리고 어떻게 내공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주인공이 나중에는 천하 제일 무림 고수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저도 기타를 시작할 때 어떤 진짜 썩어가는 고물 기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기타의 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인공이 열심히 내공을 쌓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무협은 변화하고 있다. 초우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양우석 씨. 그는 무협의 역사를 접목시켜 무협의 본고장인 중국에 한류 바람을 몰고 온 작가다. 그의 작품들은 곧 중국 유명 잡지에 연재될 예정이다. 삼류다 너무 그 어떤 그 편향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협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 말하는 정말 물론 그 한 가지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그것만 내세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초판이 출간된 지 10년. 좌백은 국내 무협 작가로서는 드물게 개정판을 냈다. 한 권짜리로. 그는 완성도를 위해 책을 새로 쓰는 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사실 소설이라기에 참 무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창피한 수준이라서 안 내면 안 냈지. 차라리 그렇게 치면 이윤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냥 전혀 새로운 작품을 새로 쓰는 게 훨씬 낫지 그거 고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어쨌거나 제가 한 일이니까
부끄럽지 않게 좀 남았으면 하고 하는 욕심이 있었죠. 좌백의 부인이자 그만큼 유명한 무협 작가인 진산. 그녀는 장편이라는 무협의 전형적인 공식을 깨고 무협 단편 소설을 시도했다. 이게 마지막으로 냈던 단편집이에요. 진산의 단편 소설은 무협도 문학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다. 무협이 그 태어날 때부터 일대기적인 이야기고 긴 이야기에 더 어울리는 그런 성질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무협이라는 장르가 오래되면서 그 패턴도 역시 무수하게 많이 이용이 되어 왔잖아요. 단편이라는 다른 어떤 렌즈를 통해서 무협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식상하게만 생각해왔던 그 패턴들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단편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넓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장편, 그러니까 무협이라는 그 소재가 단편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삼류라 불리던 무협 소설은 새로움을 시도하며 다양한 주제와 색채로 독자들을 다시 무협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무협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식성이 있죠. 그래서 첫 장면을 보면은 마지막 장면을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이제 무협 소설의 가치를 이렇게 좀 폄하하게 좀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협 소설 전체를 전부 그냥 삼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협 소설 가운데에도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공력을 들인 작품들이 있거든요. 작품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속에서 많은 얘기들을 읽어낼 수 있고, 또 무협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 상상력, 아니면 영웅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이 어떤 즐겨 읽을 수 있는 동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류, 통속소설, 남성들을 위한 동화. 사실 무협소설은 한동안 이와 같은 편견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명을 벗고 무협소설을 문학의 위치에 올려놓은 작가가 바로 김용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김학이라는 강좌까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김용 소설의 무엇이 그를 거장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일까요? 72년 절필 이후 김용은 10년 동안 15부 36권에 달하는 소설 전부를 새로 고치기 시작했다.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는 하지만 홍콩에서도 무협은 삼류였다. 그럼에도 김용은 포기하지 않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무협은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김용을 무협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무협 같으면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갔을 때도 다른 작가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요. 분위기가. 김용만 인정을 해주는데 심지어 대만에서는 그를 연구하는 김학이 탄생하기도 했다. 김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무협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김용이 1980년대에 한국에 소개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큰 열풍 비슷한 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김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무협 장르의 질서나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걸 좀 더 복잡하고 세련되게 만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김용 소설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그 무협 소설이 표방하는 도덕이나 협이라는 가치를 좀 더 이렇게 잘 부각시킨 그런 작가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전 세계적으로 김용의 독자는 억대를 넘는다. 물론 국내에서도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김용의 소설을 좋아하는 인터넷 팬카페 회원들이 모였다.
강남 측에 진짜 맨 처음에 쓴지 알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거기다가 그들은 김용이 다른 무협 작가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인물들이 일반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하고 틀려요. 일반 무협 소설은 절대 무공을 가지고 뭐 절대 미인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김용 소설은 약간 사람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유도보는 꾀가 많고 좀 이기적이고 박정은 우둔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은 멍청하고 약간씩 다 부족해요. 대다수 무협 소설의 주인공은 약점도 실수도 없이 완벽하다. 하지만 사조영웅전의 주인공 곽정만 해도 허점투성이다. 70 저는 안 배우겠습니다. 만일 황룡이 배우고 싶어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자니 그녀에게 미안하고 가르쳐 주자니 70께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면에서 나랑 비슷하다. 나도 약간 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김용 소설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사람들이다. 선악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의리의 목숨을 걸다가도 때로는 한없이 비겁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에게 개성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독자들은 더욱 그의 소설에 공감하게 된다. 다들 이렇게 좀 우환 의식이라 그럴까요? 좀 뭔가 시대를 걱정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개성화된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주인공들은 하여간 하나도 이렇게 중복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주인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김용 소설의 여성들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무협 소설 속의 여성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사조영웅전의 황룡은 자신의 삶에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용 소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의 허구화 그리고 허구의 역사화라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은 사조영웅전에서 주인공 곽정은 몽고 사막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몽고족 칭기즈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조영웅전은 바로 칭기즈칸이 세력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상의 세계 무림. 그러나 김용은 무협과 역사적 사실과 엮어 현실성을 부여한다. 몸집이 장대한 중년 사내가 말을 달려 산으로 올라오는데 철투구를 썼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다. 역사적인 그 인물들과 그 허구적인 인물들과의 절묘한 조화. 김용 소설은 다른 무협 소설하고는 좀 많이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증아우라고.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때의 사람들이 그 심정을 그대로 김용 선생은 그 소설 안에다가 묘사를 했다는 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그 가치관을 그 당시 가치관을 소설 안에다가 자기가 그때 사람에 대해서 그 글을 그대로 묘사를 했다는 거죠. 2000년이 넘는 중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녹여냄으로써 김용의 소설은 그 가치를 더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무협 소설을 통해 난세의 과거를 빗대어 현실을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1950년대 식민지 홍콩에서 싹을 틔워 대만을 휩쓸고 1980년대 중국으로 상륙한 김용의 무협소설이 문화 대혁명 이후 새로운 것을 갈망하던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때문이다. 태평성대의 개로 태어날 망정 난세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장시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섭삼낭절 열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만족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현실의 불만 또는 생활의 고달픔 이런 부분들을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게 구석구석에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들 무협소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억압이라든지 억압된 내면의 감정이라든지 또 현실에 대한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출하고 싶어 하죠. 其实也不是北京大学，中国有很多大学都开了我的课嘛。我这个小说内容很丰富，他们可以作为研究，有人写博士论文、写硕士论文，拿我的小说做内容。这不但台湾也有大学，台湾的政治大学什么清华大学都拿我这个小说来开科目也有的。 이제 김용의 작품은 독자의 품을 떠나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삼류 소설의 대명사인 무협소설이 그를 통해 학문의 단계로 올라섰다. 통속소설과 엄숙문학, 그러니까 통속문학과 엄숙문학의 이제 경계가 이렇게 명확했었는데 이것이 김용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아속, 통속문학과 엄숙문학의 요소를 벽을 없애고 그것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80년대, 한 90년대 이후에 나온 중국의 문학사는 대부분 김용을 위시로 한 이 무협소설을 꼭 그 문학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중국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협의 전통, 협객의 전통, 그 다음에 쭉 그것도 역시 또 그 계속 그 내려왔던 어떤 무공의 전통, 무술의 전통, 거기에다가 중국의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서 중국 문화를 어떤 하나의 용광로로 이렇게 아우렀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느새 김용의 무협소설이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쟁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고 가난한 촌락에는 몇 집만 남았구나. 새벽을 맞느니 없이 남은 달빛 싸늘한 사막을 비추네. 小说里边主要表现，这个世界和平，大家公道道做人，要正义，叫公道，这个道理。希望你们韩国的读者们也接受这种意见，我们大家和平相处，大家亲亲爱爱的，变成一个好朋友。完了。 독자들은 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그것은 지식일 수도 있고 인간사의 희로애락일 수도 있다. 삼류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 김용의 사조 영웅전. 그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 대륙의 지도자 등소평은 김용의 책을 읽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책을 읽었으니 이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밤, 김용의 친구가 돼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TV책을 말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